여기 있다. 발이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출퇴근해도 운동할 때도 오래 걷는 여행에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맞다 맞다 나르지로 맞다. 나르지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미국인이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계층, 나이, 성별 모두에 해당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겨울 폭풍은 현대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주지사 비상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에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스캔들을 민주당에서 퍼뜨렸을 수 있다는 루머 내지 의견이 나옵니다. 선거에서 실패한 공화당 후보가 자신을 이긴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공직자 집들을 타겟으로 연쇄 드라이브-바이 슈팅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 말을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한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려면 원자력에 복귀하는 데 달렸다는 말입니다. 넷플릭스가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 콘텐츠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넷플릭스 멤버 60%가 한국어 타이틀 콘텐츠를 본 걸 감안하면 올해 34개의 한국 콘텐츠를 내놓는다는 게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중국이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 생산도 3%대에 그쳤는데 모두 경제, 인구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잠깐 비춰졌고, 그리고 이제 기밀 서류에 대해서 요즘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괴롭히는 게 바로 이 이슈이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이 1월 17일입니다. 1월 들어서 벌써 2013년 새해가 2주일이 지나갔다는 게 믿으셔야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건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 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발표됐는데 돈 때문에 의료 치료를 미루는 미국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많다는 게, 그게 이제 지난해, 올해는 이제 17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역사상 이런 분들이 최고였답니다. 2년 전보다 12%가 늘어나서 38%가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치료가 됐든지 가장 지금보다 높았던 때는 2014년과 2019년이었는데 2014년과 2019년도 지난해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때 33%가 그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은 38%입니다. 27%의 응답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치료를 미루기는 하는데 그게 아주 심각하거나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도 미룰 수밖에 없다. 돈이 없어서 27%. 미루시는 분들 가운데서 11%는 심각하지 않은 증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을 보면은 저소득층의 34% 심각한데도 치료받지 못한다고 하고, 중간소득은 29%, 그리고 고소득층도 어떤 이유에서든, 고소득층은 아마 다른 바쁘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18%, 부자 그룹도 심각한데도 치료를 미룬다는 발표입니다. 나이로 보면은 18살에서 49살 사이 35%가 아주 심각하거나 심각한 건강 상태인데도 치료를 미루고 60세에서 65세 사이는 13%가 같은 상태입니다. 이제 65세 이후에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여러 좋은 건강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것 같습니다. 남자 응답자의 3분의 2가 심각해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거의가 이제 돈이 그 이유라는 것이고,
여자가 덜합니다. 남자에 비해서는 2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2023년을 맞기 전에 여러분들께 마지막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너무 걱정을 한다. 올해 2023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이 같은 걱정은 조금 줄어들었고 뭐 여러 재정기관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내놨는데 전망이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치료를 미루고 있는 것은 돈 때문에 경제도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1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1,02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4% 플러스 마이너스로 뽑았습니다. 이제 1월 달도 14일이 있으면 끝나고 2023년 12분의 1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뭐 지금 돈과 연관된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돈과 연관되지 않고 내가 뭐 고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던가 이런 건강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많은 이슈를 뒤로 하고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올렸습니다. 제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저는 운동을 안 하거든요. 해야지 되는데 안 합니다. 걷는 게 뭐가 힘드냐고 하는데 뭐 걷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해서 아주 나쁜 습성이죠. 저도 운동을 안 하는데 그래서 1월 달부터 제가 시작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침대 위에서 그냥 가짜로 엉성하게 하는 거예요. 엉성하게 하는데 하니까 지금 배가 뒤로 이렇게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윗몸 일으키기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 감은 채로 손 뒤에다가 침대 바닥에다가 대고 발을 25번 밑에 땅에 침대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하는데 일주일 정도는 조금 힘든데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했고 지금은 25개는 가뿐해서 사실은 한 세트 더 할 수도 있어지는 그런 이것을 가지고 경지라고 하면 코웃음 치시겠죠? 지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 급하게 치료하셔야 될 문제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뭐 배가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건강하고 싶다 살을 빼서 이런 모든 분들은 하실 수 있는 것을 한번 챙기셨으면 좋겠다. 오늘의 미국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뉴스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겨울 폭풍이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화창해졌습니다. 물론 북가주나 일부 지역에서는 또 앞으로 일주일도 지켜봐야지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까지도 로스앤젤레스 한복판 한인타운 바로 가까이에 사시는 분들도 지대에 따라서 하수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전을 겪으신 분들 계시죠. 어제도 몇 시간 동안 정전을 겪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북가주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바람은 허리케인 수준이었고요. 시속 90마일까지 불었던 곳이 있으니까 시골의 경우는 정전이 됐고 완전 고립돼서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캘리포니아주가 58개 카운티입니다. 카운티가 이제 좀 많은 편이에요. 인구도 많고 땅도 넓으니까요. 그 58개 카운티 가운데서 41군데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어떤 지역은 2번 선포됐고요. LA 카운티도 연방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 선포 지역에 포함이 되고 12월 달 이후에 지금 9인치 정도 비가 내렸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지역에서는 1년 내내, 1년이래야 캘리포니아주 겨울에 비가 내리니까 겨울 몇 개월 동안 내린 비를 다 한 달이 되지 못하는 사이에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중가주 칼라베라스 카운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속 90마일의 토네이도가 몰아쳤던 곳인데 비디오를 보니까는요. 시속 90마일 정도 이 토네이도가 몰아치니까 헛간을 지어놓잖아요. 목장주, 농장주 이런 분들이. 그 헛간이 완전히 나무로 치자면 뿌리채 뽑혀 나가더군요. 헛간이 그냥 뿌리채 딱 뽑혀서
무슨 만화 영화에서 뭐 양탄자 타고 뭐 아이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듯이 헛간이 그렇게 날아다니는 양탄자가 돼버리는 비디오도 봤습니다. 5살 소년, 홍수에 휩쓸려간 소년 아직 찾지 못했고요.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에서 안전하게 뭐 여러 가지를 지키신 분들도 정전되신 분들 많고, 그리고 이제 길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프리웨이도 지금 고치고 있거든요. 아마 캘리포니아 이곳저곳에서 이번 겨울 폭풍으로 영향을 받으셨던 분들이 완전히 그 복구되는 데까지는 길까지 몇 주일 정도가 청소하는 거죠. 걸린다고 하고, 목요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피해 지역을 방문을 해서 뭐 구조대원도 만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비가 멈췄으니까 온다는 얘기고,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한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봤다고 하고, 숨지신 분들만 20분이 넘으시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고요. 좋은 일도 했죠. 가뭄을 조금 해소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흠뻑 젖어 있고 오늘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것이 마르고 우리가 다 맑은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겨울 폭풍 동안에 이제 그 전에 뿌려졌었던 씨들이 초목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면서 봄, 여름이 되면서 다시 그 비를 머금었었고 했었던 씨앗에서 초목이 된 그것들이 더워지고 건조해지면은 산불의 연료가 또 될 겁니다. 돌고 돌고 도는 뭐 그것이 인생이기도 하죠. 자연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물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었던 기후변화, 날씨 변화를 경험하면서 기간 산업을 돈이 들더라도 시간을 들더라도 조금 앞당겨서 처리를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 정도, 교훈 정도는 받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에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합니다마는 공화당으로부터의 공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기밀 서류가 발견된 것 때문에요. 그래서 공화당이 특히 델라웨어주의 윌밍턴에 있는 사택이죠. 집. 오랜 동안 살아왔었던 그 집을 방문했었던 사람들 기록 일지를 내놔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사는 집인데 주말마다 자주 갔으니까. 그런데 그곳의 차고에 60년대에 콜베르 스포츠카 옆에 서류가 있었다고 하고 5페이지, 나중에 또 주말에 한 페이지가 더 있었다고 하고, 물론 그것들이 기밀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하니까 공화당에서는 이거 누가 갔는지를 알아야지, 국가 기밀이 누구에게 누설됐는지를 우리가 알지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비밀 경호국은 대통령의 사저에는 그 같은 누가 방문하는가 하는 방문 일지는 없답니다. 그게 또 규정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공간이니까. 백악관은 있죠. 백악관에 방문 일지가 있는 것도 예전부터 쭉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바마 시대에 뭔가 좀 깨끗해 보이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 백악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모두 기록을 해서 기록 일지를 남겼는데, 그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그걸 또 안 했습니다. 안 오고 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온갖 무슨 사업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백악관의 방문 일지는 쓰지만 개인 집은 개인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이 기밀 서류가 나온 건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한 10세트 정도의 기밀 서류는 기밀 서류라고 인정을 하니까는요. 그리고 특별검사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공화당을 맞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스포츠카 옆에 스포츠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안전하게 잠궈놨으니까 길바닥에 풀어놓은 이것과는 사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실수다 하는 것을 딱 알아차린 뒤에는 공화당이 이중잣대를 하고 있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는 집도 방문 일지 같은 거 없지 않았는가? 왜 바이든 대통령에게만 방문 일지를 내놓으라고 하고 이렇게 공화당을 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더 나올 것이 있는가? 한 20종류 정도의 서류가 발견이 됐다고 하고, 그 서류를 트럼프 전
아니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을 때 임기 마지막에 마지막 날까지 너무 바쁜 일정을 보냈고 그리고 뭐 부통령이 직접 짐을 쌌겠습니까? 그 짐을 싼 그 총책임자인 캐티 정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이었던 그런 그 캐티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짐을 쌓은 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과연 누가 이것을 언론에 얘기를 했는가? 오늘 그 더 힐에 보면은 민주당이 흘린 것 아니야? 하는 그 보도 오피니언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도에 재선에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나이 문제도 있고 때로는 말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금방 수정을 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카리스마도 뭐 별로 없어 보이고 하니까 최근에 많은 좋은 점들이 있어도 경제도 나아지고 등등 외교 문제도 좋아지고 또 세계에서 다시 미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미국이 또다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점은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오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흘린 것이 아닌가 이런 보도거든요. 그게 처음에 CBS에서 보도를 할 때 처음에 CBS 그리고 지배 것은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 CBS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가져온 정보다.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신원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그 뒤에 이제 백악관에서 쭉 그 발표를 한 것이고요. 알고 보니까 그럼 11월 2일 날 발견이 됐다는데 왜 이제서야 나왔느냐. 이게 민주당에서 이 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같은 뭐 루머 내지는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만약에 이 일로 똑같이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게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 있죠.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 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방법무부에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허 특별검사가 이건 기소감인데라고 권고를 한다면 그 연방 법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규정을 무시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잭 스미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케이스 말할라고로 많은 것을 가지고 간 그 케이스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이건 기소될 만하다. 너무나 국가를 위해서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기소 권고를 했을 때 연방 법무부가 한쪽은 기소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한쪽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고 하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 정도는 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분명한 건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그러므로 이 케이스가 좋은 케이스다. 트럼프 전 대통령만 기소하기가 힘든 거예요. 현 대통령을 이 문제 한 10개 피스 정도는 기밀이라고 하고 나머지 뭐 6, 7개 정도는 기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걸 다 짐을 싸서 의도적으로 이곳에다 놓고 저곳에다 놨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현 대통령을 기소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으면서 같은 이슈로 전 대통령만 기소한다. 이게 아주 힘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이 도와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이것으로서 끝이냐? 그건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 주의 케이스가 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 주에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뭐 1100, 뭐 70, 뭐 몇 표, 여기서 한 표만 더 많으면 내가 선거인단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봐 하는 압박을 그 담당자에게 했었다는 여기에 대해서 조지아주에서 기소를 할지 기소를 하지 않을지 기소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인 검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기소를 해도 또 문제가 되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특별 대배심에서 어떤 그 결정을 내렸다면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게 뭐 형사 기소된 사람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은 바이든이 도와줘서 이 케이스에서 유리해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장벽이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가 생물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생물이 이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 유리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정치판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미국의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선거에서 실패한 공화당 후보가 진 것에 분노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가짜 선거였다, 부정 선거였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진 사람, 오랫동안 뉴멕시코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뉴멕시코 14지구의 하원 의원, 주 하원 의원, 그리고 이제 무슨 커미셔너 이런 사람들, 네 사람들 집에 드라이브바이 슈링을 했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본인이 했고 나머지는 이제 네 사람을 또 고용을 해서 했거든요. 체포가 됐죠. 솔로몬 페냐라는 39살의 그 공화당의 후보였습니다. 2022년도 주 하원 의원으로 출마를 했었던 뭐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엘버커키 있는 그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분은 9년 정도, 본인의 말로는 9년, 뭐 기록상으로는 7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 감옥에서 지냈었던 그런 경력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 그 후보로 나갈 수 있는지도 조금 제가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뉴멕시코주 그 선거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랜 동안 그곳에 연방 하원의원이었던 사람 집 앞에서 2명의 카운티의 그 커미셔너 집, 또 뭐 상원의원 한 사람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죠, 올해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해서 어떤 경우에는 10살짜리 딸아이의 뭐 침대에 뭐 총알이 꽂혔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분은 2021년도 뉴멕시코가 대부분의 그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막은 그런 이제 그 상원 의원이랍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됐고, 어떤 분은 또 뭐 어디에도 뭐 사무실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하는데 지금 확인된 것만은 아무튼 뭐 적어도 4케이스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 확인이라는 것은 전화기로도 그렇고 또 그 목격자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건데, 어느 정도로 졌느냐면 현역 의원에게 미구엘 P. 가르시아라는 14지구의 주 그 하원 의원에게 48% 차이로, 48%로 당선됐다는 게 아니라요, 이 현역 의원이 73.6% 득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26.4%니까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48% 차이로, 그런데 지역이 뭐 크지는 않으니까 표수로는 뭐 3,583표라고 하고 48%나 졌는데도 이게 부정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것 당연하고요. 그래서 뭐 2024년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뭐 셔츠를 입고 길을 들고 사진을 찍고 뭐 반발을 하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냐라는 사람이 39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 뉴멕시코주에서 자랐고요. 2001년도에 엘버커키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 해군 의료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유니버시티 오브 뉴멕시코에서 정치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 19개 중범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강도 절도, 미성년자 비행 유도 혐의 등등, 그래서 7년 정도 감옥에 복역을 했었다 하는데, 본인은 12월 3일에 트윗에서 9년 3개월을 복역을 했는데, 그런데 아주 좋은,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텔레비전의 화면에 보이고 있네요. 텔레비전 화면에 이렇게 겉에 점퍼 같은 거 있고 속에 그 옅은 색의
그레이 티셔츠 입고 잡혀가는 사람이 바로 그 39살의 솔로몬 페냐라는 지난번에 공화당 주 하원 의원 후보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극단주의가 얼마나 미국의 국가 전체 그리고 이제 뭐 뉴멕시코주 뭐 또 그 로컬까지 침투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고 몇 년을 7년 내지 9년을 복역까지 한 사람이 또 총을 살 수가 있는가? 또 유죄 판결 받고 복역한 사람이 또 정치 이런 중요한 선거니까 선거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모든 전과자도 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지 되니까요. 이건 이제 연방 차원의 선거가 아니니까 선거에 출마를 하는 이런 그 세 가지가 미국에서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이슈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것 때문에 본인이 48% 차이로 져놓고도 부정선거다 주장을 하고 드라이브바이 슈팅으로 그 민주당 정치인들 집에 다 총을 쏘고 했었다는 건데 지금 또 하나의 문화전쟁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일어났었던 일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총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스 스토브를 쓰고 계세요. 전기 스토브를 쓰고 계세요. 전기 스토브도 이 코일로 저는 이제 코일로 되는 거고 인덕션 뭐 평평하게 돼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건데 이 케이스가 이 그 가스 스토브가 음식을 만드는 가스 스토브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아동 중독 살인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소중한 국가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소중한 국가의 보물은 공화당 측에서 이거는 아동을 숨지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이 논문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 가스 스토브가 어린이 천식의 13% 원인이다. 과학적인 참 거짓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고 그런데 소비자보호위원회의 멤버가 처음에는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미국 40%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많이 그 쓰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메탄 같은 거 많이 내고 하니까 결국은 어린이 천식의 13% 원인이다 하면서 완전히 금지할 수도 있어 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완전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박스에 나와서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는 그 파란불 나오는 가스 스토브를 내가 승인을 해. 짐 졸단 같은 오하이오주의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학교에서의 무슨 뭐 그 기도하는 이런 갓에서 총을 규제해야 된다는 총에서 이젠 가스 스토브로 민주당이 간단 말이야 하니까 또 그 팍스의 터커 칼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걸 완전히 불복종을 해야지 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가 가스 스토브를 금지시키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가스 스토브를 많이 쓰는 곳이 있고 또 전기 스토브를 많이 쓰는 곳이 있고 이제 추세 자체는 전기 스토브 쪽으로 나가죠. 그 과학은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에밀리 오스터 경제학자는 가스 레인지 사용과 어린이 천식이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메이오 클리닉이 한 게 좋겠네요. 어린이 천식의 원인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분야라는 겁니다. 천식에 대한 유전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슨 뭐 담배 연기, 대기 오염 너무너무 원인이 많다는 겁니다. 저처럼 이제 9시 정도에 공기가 바뀌면서 공기의 흐름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무슨 뭐 에어컨이 나온다던가 이러는 경우에 기침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먼지, 진드기, 꽃가루도 많잖아요. 신체 활동,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런데 이 모든 요소를 다 한꺼번에 이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점검을 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전선의 최앞에 문화전선에 이 가스 레인지가 앞으로 그 나와 버린 것이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기후에는 나쁘겠죠.
전기 스토브보다 나쁘고 오염 물질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하면서 가스 스토브를 쓰시는 분들은 자주 그 환기를 하신다던가 하잖아요. 락키 마운틴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천식 사례의 6% 정도는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요리사들은 전부 그 전기 스토브로 많이 바꾸고 있고요. 왜냐하면 빨리 되잖아요. 음식이 무척 빨라서 예를 들어 물을 같은 주전자에 넣고 끓이면 똑같은 분량의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반밖에 안 걸리고 그런데 단점도 있죠. 일단 비싸요. 비싸니까 지금 행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을 쓰면서 리베이트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비싸고 그리고 또 음식이 껐을 때는 어떤 때 너무 빨리 식어버리니까 특별한 음식은 이 가스 인덕션 그 스토브에서 맞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100% 이 세상에 맞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건강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이 행정부 측에서는 전체적인 환경 변화와 환경을 깨끗한 환경으로 가지고 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공화당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찬성을 하는 것이고 공화당은 지금 뭐 터커 칼슨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무슨 뭐 전기 스토브를 경멸하는 것처럼 전기 스토브가 뭔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평평해서 청소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런 문제 처음에만 조금 조심하면은 처음에는 뭐 켰는지 껐는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 뭐 유명한 요리사들 같은 경우는 그 거의 그 전기 쪽으로 바꾸고는 있는데 아직은요 미국인의 3%만 그 평평한 그 인덕션 스토브를 쓰고 있답니다. 나머지는 뭐 코일 전기를 그 쓰시는 분들이겠죠. 40%가 파란 불 나오는 가스 스토브를 쓰고 있다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로스앤젤레스 시의회에서도 이제 그 신축 주택에는 가스 스토브로 설치하지 못한다 하는 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뭐 리베이트 같은 것들 많이 주고 있고 미국에서 20개 주에서 이렇게 이제 가스 스토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려고 뭐 여러 의원들이 뭐 법안 같은 것을 내고 있고 지방 정부로서는 로컬 정부로서는 80개 정도가 새로운 주택에는 이제 금지한다. 물론 시기 제한 같은 것은 있지만 로스앤젤레스 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결론은요. 백열 전구가 없어졌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에 과거에 대한 향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집에 이렇게 딱 불을 스위치를 눌러서 켜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고 전부 그 스탠드를 쓰고 있거든요. 간접 조명을 쓰고 있는데 백열 전구 같은 것 없어지고 그게 이제 더 차가워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바이닐에서 CD로 왔었을 때 처음에 너무 싫다고 그랬잖아요. 차갑다고 소리가. 그러다가 이제는 조그마한 뭐에 듣고 뭐 휴대폰을 통해서 연결해서 듣고 이제 USB도 안 듣고 뭐 그렇게 바뀌듯이 이 스토브도 결국은 행정부가 주도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부가 또 예를 들어 아무리 주도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써보고 싫으면은 그거는 채택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결정을 한다. 뭐 어린이 건강이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지만 어린이 건강보다는 기후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가려는 정책이 그 안에는 많이 있을 것이며 결국은 무엇이 살아남는다? 물건이잖아요. 모든 물건은 좋은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살아남는다. 장기적으로는 승리하는 거죠. We shall overcome. 그게 가스 스토브가 됐건 코일 전기 스토브가 됐건 인덕션 스토브가 됐건 근데 결론은 인덕션 스토브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잠시 뒤에는 경제 뉴스인데 한국이 정말 많이 세계 뉴스에 들어갑니다. 이게요, 문화에서 시작해서, 뭐, 물론 경제는 원래 대국이었지만, 문화에서 시작해서 많은 것들에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곳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미국 뉴스에서 점점 한국 관련 뉴스가 많아집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전에는 미국의 문화 전쟁, 에너지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를 방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말을 지금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더 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했고 그것을 이루려면은 원자력으로 어떻게 빨리 복귀해서 에너지를 그곳에서 받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를 그곳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는 한국이 이제 처음으로 수주한 그 원자력 발전소 지금 1호기, 2호기는 가동 중이고 3호기 어제 그 기공식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호기도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역이 어디든가요? 아무튼 바라카 아닌가요? 네,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그곳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50년도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도 2050년에 이산화탄소 없는 국가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해외에 수주했었고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던가요? 굉장히 비싼 건데요. 2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이게 다 지어지면은 모든 것이 완공되면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에너지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큰 규모네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한국도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도 결국은 2050년 목표를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이런 뉴스를 보도하면 맨 마지막에 하나를 빼놓지 않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의 그 핵 파워를 2011년도에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재난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그 이후에 이걸 이제 그 중단을 하고 뭐 줄이고 하는 것, 줄이는 것도 아니고 중단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결론은 그 큰 그림은 그런 거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니까 일단 가능하면은 그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때부터 이게 안전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쓰고 어느 나라도 쓰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자료 같은 것도요. 딱 부분적으로 이쪽에선 이것만 인용을 해서 그 뉴스를 들으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캠페인 당시부터 원자력 발전을 많이 활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원자력 발전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 연료에 너무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건 세계에서 뒤처지는 거다 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다른 얘기로 반박을 하고 하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말은 항상 그렇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스 스토브냐 인덕션이냐 아니면 무슨 뭐 코일 전기 스토브냐 이것도 시대 정신에 따라서 흘러가듯이 이 원자력이나 뭐 화석 연료나 이런 것들도 그 나라의 특별한 사정은 있지만 대세는 대세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CNN 방송이 이 내용은 그 크게 보도를 하던데요. 넷플릭스가 아침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올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 컨텐츠가 너무 많은 것 아시죠? 아니 그리고 제가 몇 주일 동안 넷플릭스를 들어가 보지 않았더니 그 사이에 한국 컨텐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주로 새로 나온 컨텐츠만을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과거의 것을 인기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돌려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세계의 K 컨텐츠 팬들이 너무 많아서 지난해 넷플릭스 그 구독자 가운데서 60%가 K 컨텐츠라고 아예 이름을 붙입니다. 한국 드라마 내지는 한국 영화를 넷플릭스 가입자의 60% 반이 넘는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표를 했고요. 과거 겁니다. 이건 텔레비전 시리즈, 영화, 무슨 영화도 무슨 로맨틱한 것부터 드릴러까지 전부 돈이 얼마다 이런 것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올해에 34개의 타이틀을 넷플릭스야말로 이런 기존 텔레비전 이런 게 아니라 스트리밍 자이언트잖아요. 34개 K 컨텐츠를 발표를 한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미 그 한국 컨텐츠에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2016년부터 그때까지 7억 달러를 이미 썼는데 올해 얼마 쓴다 하는 얘기는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 이 넷플릭스가 캘리포니아주에 있잖아요. 본사가.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그 로고가 생각이 나는데 넷플릭스가
지난해에 한국 컨텐츠를 25개를 발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올해 34개라고 하죠. 이게 2년 전에는 15개에서 한 해가 지나고 25개로 늘어서 그게 또 34개로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이렇게 부서별 사장 같은 뭐 이런 임원 명단을 보면은 한국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난해 한국어 시리즈, 텔레비전 시리즈라든가 미니 시리즈, 텔레비전에서 안 했어도 영화가 탑 10 리스트에 정규적으로 올라갔답니다. 90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의 경우에 세계 가장 많이 본 게 다 한국 것이라는 거잖아요. 오징어 게임하고 우영우 변호사하고 또 하나 뭘까요? 얘기하지 않았는데 미스터 선샤인 아닐까요? 사랑의 불시착일까요? 미스터 선샤인이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올해 과학 드릴러 정의라는 영화도 있다고 하고 아주 그 변호사와 공무원 사이의 로맨스도 있다고 하고 10대에 인간으로서 생존하는 그 10대 뭐 괴물이 되고 한다는 뭐 스위트홈이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넷플릭스가 북미에서는 그 구독자가 정체됐잖아요. 너무 많은 새로운 그 회사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많은 것을 넓혀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지난해 140만 명이 멤버가 추가됐다고 하던가요. 아시아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러한 그 관련 컨텐츠를 많이 생산을 하고 또 그 디즈니와 경쟁도 해야지 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컨텐츠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BTS 쇼를 포함을 해서 아무튼 한국이 뭐 모든 것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중국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중국은 항상 미국과 경쟁 관계니까 신경을 쓰게 되죠. 60년 넘어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거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중국이 14억, 뭐 1100, 뭐 이렇게 쭉쭉쭉 14억, 약 14억으로 하죠. 1년 전보다 85만 명이 줄어들었답니다. 지난해에. 여성이요. 1000명당 아이 낳는 그 비율이 6.77명. 정부가 추세를 바꿔보려고 해도 이제 사람들이 바꾸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 정책을 2016년도에 폐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고 사람들은 한 아이만 낳으라고 할 때 남아 선호가 중국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무척 문제가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낳으면 뭐 감옥에도 보내고 벌금도 내게 하고 하다가 인구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결국은 그것을 2016년도부터 없앴는데 시작은 1979년도에 한 자녀만 낳으라고 했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처음으로 지난해에 넘겼습니다. 1000명당 사망자가 7.37명으로 한 해 전보다 늘어났거든요. 1976년 이후에 가장 그 사망률이 높은데 그럼 많이 사망하고 아이는 낳지 않고 그러면 인구 문제가 생기잖아요. 경제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없고 나이만 점점 많아져서 의료비 많이 들고 그리고 노동력은 줄어들고 사회보장 비용도 늘어나야지 되고 게다 대고 또 하나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이 3%에 머물렀거든요. 물론 팬데믹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오랜 동안 대단한 성장을 이루던 중국의 지난해 성장 목표가 GDP가 5.5%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1976년 이후의 최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인이 이렇게 가족을 만들고 아이 낳기 거부하는 이유는 사회적인 압박 때문이라는 거죠. 집값 비싸죠. 사회복지, 교육, 헬스케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누가 감히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냐는 겁니다. 결혼조차 하기를 원치 않는데 사랑조차 하길 꺼려하는데 사랑조차요? 뭐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뭐 미국에서는 안 그런가요?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오늘 처음이네요.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궁금하시죠? 미국은 한 명당 여성 1000명당 아이를 낳는 숫자가
11.6명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6.77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요. 지금 중국을 추월했잖아요. 인구 16.42명. 여성 1000명당. 강혜신이었습니다.